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배지완이 6경기 만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배지완은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 3대4로 밀리던 9회 말 투아웃 1루 상황에서 대타로 나서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터뜨려 2, 3루 끝내기 찬스 상황을 연결했지만 후속 타자가 삼진으로 돌아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6경기 만에 안타로 시즌 3호 2루타를 작칭한 배지완의 시즌 타율은 2할 4푼으로 조금 올랐지만 팀은 3대4로 져 2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편 김하성이 결장한 샌디에이고는 미네소타와의 연장 접전 끝에 3대4로 역전패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이준환이 생애 첫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 유도 선수권대회 남자 81kg급에 출전한 이준환은 8강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일본의 나가세 다카노리를 꺾었지만 준결승에서 조지아의 타토 그리갈라시 빌리에게 패해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렸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캐나다의 고티에 프랑수아를 경기 시작 1분 25초 만에 업어치기 한 판으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근 발목 수술을 받은 타이거 우즈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시즌 2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 프로골프협회가 발표한 이번 대회 출전 선수 명단에 우즈의 이름이 빠졌는데요. 6월 US 오픈과 7월 디오픈도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주형, 김시우, 이경훈 등 PGA 투어 현역 4인방과 함께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LA 레이커스를 121대 106으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 2승 3패를 만들며 승부를 6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도 뉴욕 닉스가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로 112대 103으로 승리하고 전적 2승 3패를 만들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스포츠. 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이건 기자.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전 때문인지 며칠 쉬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까지 경기를 펼쳤고요. 주중에는 이제 경기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도 있고 또 시즌이 막바지기 때문에 조금씩 일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가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네. 영국 팬들 입장에서는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경기, 여기에 큰 관심을 이제 뒀는데요.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가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비니시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전에 케빈 더브라이너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을 맞췄고 혼란은 침묵하면서 그냥 무득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정 다득점 원칙은 없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원정 팀에게는 무승부면은 일종의 성공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축구팀이 홈에서 더 강하기 마련이고 특히 유럽 대항전 같은 경우는 타국 원정이기 때문에 홈에서 훨씬 다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 무승부면 성공이라 할 만하고요. 원정 다득점 원칙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원정 다득점이 있을 때는 골을 많이 넣고 무승부일수록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팀은 원정에서 뭐 5대5로 무승부를 거두고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하면 원정 다득점으로 우리가 올라간 데가 있었는데 지금 그건 없어졌기 때문에 골 수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만 맨시티가 홈 승률이 더 좋으니까 당연히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 현지에서는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역시 레알과 맞붙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홈에서 먼저 경기를 하고 2차전 원정 가서 했는데 맨시티가 홈에서는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 원정에 가서 1대3으로 져가지고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 원정은 쉽지 않은 경기다. 특히나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내용은 지더라도 결과를 이제 낼 줄 아는 그런 챔스 DNA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경기 자체가 선제골 내주면서 조금 이렇게 말려가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이러다가 혹시 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결국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그래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가가지고 무승부 했으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이제 달성을 한 것이다. 라면서 만족하는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결 보시면서 이제 홀란드 벤제마의 대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봤는데 실제 양상은 어떻게 나왔나요? 두 선수 모두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엘링 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2, 3년 동안 세계 최고였던 벤제마의 맞대결이 굉장히 기대를 모았는데 둘도 잠잠했고요. 홀란드 선수는 슛이 수비수 블로킹에 막히는 등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두 팀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와 더불어서 이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브라질 대표팀의 왼쪽 윙어인 선수가 쉽게 말해서 현재 세계 최고의 윙어입니다. 네. 드리블을 뭐 한 경기에 몇 개 성공하는지가 뭐 비슷한 포지션 선수들의 2-3배씩 기록을 하거든요. 이날도 엄청난 슛으로 득점을 했고요. 맨시티 측에서는 혼란의 도우미로 보통 활약해온 케빈 더브라이너 미드필더가 또 엄청난 중거리 슛 자신의 킥력을 뽐내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동점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2차전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맨시티 홈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맨시티의 홈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 언론들도 그렇고 스페인 언론들도 그렇고 어차피 결승 진출을 팀이 가려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영국의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우리들 홈에서 하는 2차전은 다를 것이다. 특히나 뭐 2차전 홈에서는 맨시티가 상당히 강하고 많은 골까지 기대를 한다라는 약간의 설레발이 섞인 그런 예상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자면 치열한 접전이 될 것 같고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90분 내에는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용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할 때 늘 써온 전략이 있는데 원정 무승부 홈 승리 이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맨시티뿐 아니고 예전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늘 써온 고의적인 전략입니다. 또 이번 시즌만 봐도 16강에서 독일의 라이프치히와 무승부에 그쳐서 너무 좀 분진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홈에서 7대0으로 이겼어요. 반대로 이제 그 다음 경기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을 때는 순서를 바꿔서 홈 3대0 대승 후에 원정 무승부.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맨시티 입장에서는 원정 무승부가 성공인 겁니다. 야, 그렇게 전력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그 자기가 준비한 그 과르디올라 감독 특유의 축구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 약간 좀 뒤로 물러서는 거죠. 작동할 것 같은 홈에서는 전력을 다하고요. 알겠습니다. 과연 김정용 기자의 예측대로 맨시티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대승을 거둘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4강 1차전은 오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AC 밀란과 인테르 밀란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게 18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열린 밀라노 더비였습니다. 이 4강 1차전은 원정팀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AC 밀란이나 인테르 밀란이나 이 산시로라는 구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뭐 프로야구로 따지면 LG와 그 두산처럼 잠실을 같이 쓰는 것처럼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오늘 경기 홈은 AC 밀란의 홈이었어요. 명목적으로. 근데 이제 AC 밀란이 홈 경기에서 패배를 한 거죠. 인테르 밀란이 2대 0으로 원정 경기 승리를 했고요. 에딘 제코 그리고 미키타리안이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인테르가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결승 진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만약에 2차전에서 뭐 무승부라든지 아니면 뭐 승리를 하게 되면 13년 만에 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AC 밀란이 그 나폴리를 꺾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내심 우리 입장에서는 AC 밀란 자꾸 치고 올라가야 그래 너희가 그래도 결승까지 가라. 우승까지도 해라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많이 무기력했네요. 네, 이번 경기는 무기력했는데 네. 사실은 인터밀란도 나폴리를 잡은 팀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리에A에서 이번 시즌 나폴리의 첫 패배를 안긴 팀이 바로 인터밀란이었기 때문에 네. 두 팀 다 나폴리보다 리그 순위는 아래에 있지만 맞대결에서는 이겼던 팀들이에요. 네,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이 그 스페르코파 자국컵 대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와 자국리그까지 총 5번이나 열릴 예정인데 그중에 4번째 경기였거든요. 네. 여기까지 인터밀란이 AC 밀란 상대로 3승 1패 훨씬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두 팀의 상성이 좀 존재한다. 두 팀 맞붙었을 때는 인터밀란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은 미리 알 수 있었죠. 그런 면이 확실히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기자,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막바지 일정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다시 프리미어리그가 재개를 하는데요. 이제 시즌 리그 36라운드 경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팀당 3경기 정도를 남겨놓고 있고, 뭐 맨시티가 4경기 남기고, 그다음에 브라이튼이 좀 경기 수가 적어서 5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는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리그 이번 이제 막바지 일정에 4군데 이제 격전지가 있습니다. 우승 경쟁, 맨시티와 아스날의 우승 경쟁, 그리고 뉴캐슬, 맨유,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여기에 토트넘, 브라이튼, 그리고 에스턴 빌라의 유럽 대항전, 유로파 리그라든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팅엄, 에버턴, 레스터시티, 리즈의 이 프리미어리그 잔류 경쟁, 강등권 탈출 경쟁이 가장 큰 4군데의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트넘의 순위도 짚어볼 겸 프리미어리그 순위 알려주시죠. 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맨시티와 아스널. 현재 맨시티가 승점 82점으로 1위, 아스널이 승점 81점, 딱 1점 차로 2위입니다. 다만 아스널이 한 경기를 더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4점 차로도 볼 수 있어서 맨시티의 우승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뒤로 뉴캐슬이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위고요. 리버풀, 토트넘 순서로 5위, 6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추격하는 팀들이 브라이턴과 에스턴 빌라인데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한동안 토트넘보다 3경기를 덜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경기에서 한번 졌어요. 토트넘보다 2경기 덜한 상황에서 토트넘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하고 있고요. 브라이턴의 잔여 일정이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승차는 적지만 브라이턴이 꼭 토트넘을 앞선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에스턴 빌라 역시 굉장히 상승세라서 토트넘을 위협하고 있는 팀이었는데 지금 상승세가 좀 꺾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토트넘의 이 경우의 수 생각보다는 꽤 오래 갑니다. 산수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경우의 수긴 합니다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유로파리그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3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3경기에서 다 이긴다라고 치면 토트넘이 승점 66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위부터 4위까지가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는데 뉴캐슬이 지금 현재 벌써 승점 65고 맨유가 현재 승점 63입니다. 그러니까 뉴캐슬이 남은 경기에서 승점 2점, 맨유가 남은 경기에서 승점 4점만 추가하면 토트넘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4위 안에 못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남아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유로파리그 결국에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유로파리그는 이제 기준을 보자면 시즌 5위, 리그 5위 그리고 FA컵 우승팀이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A컵 우승팀이 이제 리그 순위에서 챔피언스 리그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유로파리그 순위 이제 진출권은 리그 차순위, 즉 리그 6위한테 가거든요. 지금 FA컵 결승에 맨시티, 맨유가 올라가 있는데 이 두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5위 그리고 6위까지도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6위를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 가장 최고의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토트넘 이제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경기 만에 승리를 하긴 했어요. 네, 한국 시간 6일 밤에 열린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89분 동안 활약을 했고요. 5경기 만에 값진 승리를 거뒀고 선제 결승골을 넣은 선수는 역시나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포로 선수가 도움을 기록했고요. 네, 이견 기자는 이 경기 현장에서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정말 89분간 뛰면서 좋은 찬스도 만들고 1대1 찬스에서 조금 상대 골키퍼가 너무 잘해가지고 골이 막히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 경기 더 아쉬운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라는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상황이 89분에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되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교체 아웃이 되면 바로 벤치로 가서 들어오는 선수와 하이파이브 하고 나가는 게 원칙인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반대편에 있어서 반대편 터치라인을 아웃을 해서 골대 뒤로 이렇게 빙 돌아가는 그런 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선 상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이제 원정 응원하는 팬들 자리가 있었고요. 이제 막 이 팰리스의 원정 팬들이 막 욕도 하고 여러 가지 야유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눈을 치는 제스처, 이 아시아인에게 가장 이제 잘하는 그런 인종차별 행위인데 그것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걸 보고 결국에 이제 인종차별 이슈가 들끓었고요. 여론도 들끓었고 많은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조치를 하겠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경찰 그리고 팰리스와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올 시즌에도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 해당 인물은 개인적으로는 평생 축구장 출입 금지라는 그런 징계를 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도 직접 만나보셨나요? 네, 손흥민 선수 직접 만나봤는데요. 사실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그 당시까지는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고요. 이 경기 자신의 그런 골을 못 넣었지만 경기를 승리한 것에 상당히 큰 기쁨, 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보다 어떻게 보면 팀적으로 더 중요한 거를 이뤄낼지를 상당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오늘 경기로 인해서 좀 오래됐지만 무실점 경기를 치름으로써 좀 더 자신감 또 분위기가 또 전환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럼 지금 경기 끝나고 분위기도 되게 긍정적이고 사실은 골을 안 먹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다는 거를 오늘 경기를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수비할 때는 오늘 4-4-2 진영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포메이션에서 수비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특별히 그렇게 크게 주의시킬 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훈련을 계속했고 또 선수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따라줬기 때문에 감독님도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고 또 선수들도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오늘 골 안 먹기 위해서 정말 모든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무실점으로 경기를 잘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 소식도 간략하게 짚어보죠. 울버햄튼은 강등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울버햄튼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어요. 바로 이 경기에서 이제 울버햄튼이 상승세였던 빌라의 발목을 잡아주면서 토트넘이 좀 한숨 돌린 셈이 되었습니다. 네. 울버햄튼은 이로써 홈에서만 계산을 하면 홈 4연승을 달렸고요. 리그 1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등권과의 승점 차를 10점 차로 벌리면서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고요. 애초에 좀 강등당할 정도의 스쿼드는 아닌데 골을 지독하게 못 넣는 게 이 팀의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을 정도 1대0이나 2대1을 만들 정도의 골은 넣으면서 좀 승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다른 유럽파 선수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또 연봉 지금 받고 있는 연봉으로 화제가 됐어요. 근데 높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 턱없이 낮아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팀 발렌시아 한 팀에서 네. 데뷔한 뒤로 좀 뛰었는데 주전이 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처음 이적한 팀 여기 마요르카는 돈이 없는 팀이라서 이강인 선수도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연봉을 많이 올릴 생각을 못 하고 좀 감수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봉이 약 7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물론 뭐 나이에 비해서 일반인으로 치면 부럽죠, 저는. 네, 예. 굉장히 부러운 액수지만 네. 엘리트 축구 선수고 지금은 나이를 떠나서 실력만 놓고 볼 때 스페인 라리가에서 정말 알아준 선수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한 번만 이적을 하면 갑자기 뛰어오를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액수인데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네, 이 이강인 선수 7억 2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마요르카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무리키 선수가 네. 연봉이 5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연봉이 한 7.8배 정도 8배 가까이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블로 마페오라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와 같이 뛰고 있는 선수, 이 선수도 이강인 선수의 3배를 받고 있고, 마타글리아라든지 모를라네스도 약간 뭐 2.5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연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마요르카에서 6골 5도움을 기록을 하거든요. 네. 이런 활약을 봤었을 때는 정말 7억 2천만 원은 너무 헐값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뜩이나 돈이 없는 구단인데 그 안에서 탑10 안에도 못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제 이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주로 거론되는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네. 아까 말했던 그 현지 보도가 스페인 보도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 팀으로 갈 경우에 뭐 연봉이 한 10배 정도로 뛰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10배로 뛰어도 요즘 엘리트 축구 선수 치고는 그게 중에 상위권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이 이강인을 모셔가려고 할 경우 스페인의 거의 3강에 드는 강호의 아틀레티코보다는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들이 돈을 더 줘야만 이강인 선수를 데려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20배로도 뛸 수 있는 그런 연봉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적설하면은 계속해서 이름이 들락날락하는 김민재 선수 관련 이야기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카우터들이 김민재 선수 보기 위해서 나폴리와 라치오의 경기 보러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럽 시장의 이적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맨유 스카우터들이 이제 김민재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열렸던 나폴리와 라치오의 경기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노 기자의 발언이라면 거의 뭐 한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메뉴가 지금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계속 메뉴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를 놓고 메뉴뿐만이 아니라 맨시티라든지 많은 팀들이 지금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메뉴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 우리 거다, 우리가 찜 발라놨다라는 식의 의미로서 계속 보도를 비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뉴가 그만큼 수비 라인에 보강이 절실하고 그 1순위로 김민재 선수를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민재 선수를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나폴리에서 머무는 게 더 낫다라는 뭐 의견도 내놓고 있다는데, 이거 약간 아전인수격 해석 아닌가요? 이거는 희망사항에 희망사항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알겠습니다. 예, 일기. 네, 다만 네. 이제 일기긴 하지만 네. 뭐 일리가 없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선수가 이적할 때는 꼭 그 팀의 절대적인 순위 그리고 네. 연봉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 결정은 선수 본인이 하는 거니까 뭐 뛰고 싶은 곳이 어딘지 네.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폴리는 좀 다른 팀보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자기 선수들한테 열광적인 사랑을 보내주는 곳이라서 감화가 됐다면 뭐 그럴 수 혹시 있겠네요. 잔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뭐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른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 근황은 어떤가요? 네, 나폴리가 이적설이 났는데 김민재 선수가 나가는 것이 유력한 것과 별개로 이강인과 황인범 같은 한국인 미드필더를 노린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실제로 나폴리가 관심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성사되려면은 많은 산을 넘어야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이지성 같은 경우 독일에 있는 이지성 선수도 지금 이적설이 좀 나고 있는데요. 이 라인츠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팀의 감독인 보 스펜슨 감독이 또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토트넘을 비롯한 여러 팀의 차기 감독으로 거론이 되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지성 선수가 동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지성 선수와 동시에 보 스펜슨 감독의 거치도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유럽 리그에서는 축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아는 상황을 좀 대충 알겠는데 다른 빅리그들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건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른 빅리그들은 아직까지는 리그 우승팀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요, FC 바르셀로나가 승점 82점으로 독주 체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는 13점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차지할 것 같고요. 독일이 이제 재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65점, 도르트문트가 64점, 1점 차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프랑스는요. 파리 생제르맹이 승점 78점으로 1위, 랑스가 승점 72점으로 2위인데 지금 상태로 간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무난하게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빅리그는 아니지만 오영규 선수가 뛰고 있는 스코틀랜드 셀틱이 지난번 경기에서 우승 확정하면서 네. 이제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고요. 셀틱은요 리그컵에서 이미 우승을 했고 FA컵 이제 스코티시컵에서 결승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즌 3관왕인 트래블에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생제르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마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메시와 네이마르는 생제르맹하고 결별이 이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지난주부터 계속 뜨겁게 달궜던 소식 중에 하나가 메시가 사우디로 간다. 메호 대전이 사우디에서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호날두 선수는 이미 사우디에 있죠. 예. 그런데 메시의 사우디행 보도가 원체 너무 많이 나니까 공식적으로 부인이 나오기에 이르렀어요. 네. 메시의 아버지, 에이전트 겸 아버지가 성명을 내서 현재까지 나오는 보도들 중에서 뭐 확실한 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우디행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올 경우에 유럽에서 메시 선수를 원할 만한 팀이 바르셀로나밖에 없는데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데려가려면 행정적,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걸 풀 수 있으면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데려갈 수도 있을 거고 네. 다만 이 경우에 메시는 백이종구 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돈이 아니라 그냥 연봉을 거의 포기해야 돼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네, 근데 사우디에 가면은 현재 호날두가 받는 것보다 더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만 호날두가 사우디로 간지 거의 한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많은 문제가 생기고 민심이 땅에 떨어져서 네. 메시가 갈 때쯤 호날두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었군요. 네. 자, 과연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